법원 공무원 노조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조사해가지고 검토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예. 내용이 뭐냐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에 접수된 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총 75건. 이 가운데 현직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그러니까 선거로 선출된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의 유효와 무효와 관련된 사건이 25건인데 이 재판 기간이 99일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당시 이재명 후보 재판 기간은 35일. 3분의 1밖에 안 됐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빨랐다. 그렇죠. 결국 조희대 대법원이 사법부의 정치화를 초래했고 그리고 사법부의 신뢰를 추락시켰다. 이런 보고서인데. 사실상 뭐 우리가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죠. 거지만 통계로 또 확인되고 입증되니까 예. 더 어이가 없고 요즘 보면 사법부는 저 재판 소원 막는데 여념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예. 사법개혁을 저지해야 된다라는 것도 있지만 이제 본인들 입장에서는 가장 간절한 게 재판 소원 막는 걸 거예요. 대법관 늘어나면 사법부는 저 재판 소원 막는데 여념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예. 사법개혁을 저지해야 된다라는 것도 있지만 이제 본인들 입장에는 우리 자리 늘어나니까 뭐 한쪽으로 웃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다른 저 법원행정처 개편안이나 이런 것들도 뭐 내일 아니다 생각하지만 재판 소원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우리는 이제 헌법재판소 미치다 이런 인식이 될까봐 아주 노심초사 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진정하게 반성하고 국민의 어떤 신뢰를 다시 얻으려면 그런 것보다도 이 내란 진행 상황에서 보인 본인들의 행태에 대해서 먼저 고백을 하고 좀 반성하는 게 우선이 돼야 되잖아요. 예. 근데 계속 저렇게 어거지만 쓰고 있으니까 그럼 뭐 한번 해보자 뭐 이거 말고는 지금 해석이 안 되는 행동들을 하고 있어요. 법원 공무원 노조가 그래서 대안으로 내세운 게 잘 아시는 것처럼 대법관 증원입니다. 예. 그래서 대법관을 우리가 알고 있는 서울대 법대 출신의 남성 이런 특정층을 하지 말고 사회적 다양성을 갖추도록 이념과 성별, 출신, 경력 등 다양한 배경을 갖춘 사람을 대법관에 임명시켜야 된다라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만들어야죠. 예. 어떻게든. 기존의 대법관이라고 하면은 소위 서우남이라고 그랬거든. 서우남. 서울대 서울법대 출신 50대 남자. 남성. 네. 그렇게 되는 걸로 지금 현재 대법관 구성을 보면 같은 학번 친구들이 4명인가 한꺼번에 있던가 그래요. 예. 법대 88학번인가에 지금 4명인가 제가 다 함께 거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냥 소위 말하는 동종교배 현상으로 뭐 어떤 점에 대해서도 성찰하지 못하는 일들이 지금 눈앞에서 지금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법원을 바꿔내는 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주권자가 얼만큼 이걸 감시하고 참여할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그 국민참여재판이나 이런 것도 훨씬 확대되고 해야 되지만은 무엇보다도 최종심을 담당하는 대법관들의 구성이 이 지금 전문화되고 다양화되어 있는 이 사회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사람들로 지금 채워져야 된다. 그렇지 않고 머릿속에 뭐 이상한 특권의식하고 엘리트의식만 가득 찬 자들이 모여가지고 마치 자기들이 구름 위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것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바꿔내야죠. 예. 뭐 잘 아시겠지만 국민들의 생각과 크게 달랐던 사법부가 지금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먼저 그 윤석열을 석방시켰던 지규현 판사가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재명 후보의 유죄 판결 파기 환송이 있고 예. 그다음에 무엇보다 최근에는 박영재 대법관을 2인자인 법원 행정처장으로 그렇죠. 임명된 사례가 있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말이 많죠, 의원님. 그렇죠. 그거는 명백하게 이건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사에 따른 뭔가 이렇게 전쟁 선언이라고 봐요. 예. 그 박영재라는 사람은 제가 21대 의원으로 있을 때 법원행정처의 기획조정실장을 거쳐서 법원행정처 차장이 됐거든요. 기획조정실장하고 차장은 매일매일 대법원장한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 자리입니다. 그 대법원장의 신복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런 신복 역할을 잘 해낸 대가로 대법관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대법관 되자마자 벌어진 일이 그 전원합의체 판결의 주심으로서 그 온갖 말하자면 연락책 총무 역할을 한 거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그로 인해서 이렇게 시끄러워지고 사법불신이 가중됐는데 법원행정처 차장은 사실상 대법원 내 사법부 내 2인자입니다. 예. 그거를 경력도 가장 짧은 대법관 중에 하나인 사람을 시켰다라고 하는 거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만큼 절실했던 거고 자기 방어나 이런 것들이 거기다가 이제 신복을 내세우지 않으면 막아낼 수 없다는 불안감도 있었을 거고 그런저런 점들이 복합돼서 굉장히 부적절한 인사인데 참
좀 화가 나죠. 예. 이렇게 하는 대법원장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네. 최근에 그 많은 국민들이 실망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대부분 무죄입니다. 예.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그렇죠. 공소기각도 많고. 예. 김건희 씨는 또 무죄됐죠. 주가 조작하고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가 무죄 선고를 받았고, 그다음에 명태균 씨 역시 세비 반띵에 대해서 무죄 선고를 받았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최근에는 김상민 전 검사가 1억 4천만 원짜리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김건희 씨 오빠에게 전달했는데 네. 이건 역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네. 자, 그런데 김상민 전 검사가 왜 김건희 씨 오빠한테 이 선물을 줬을까요? 그건 아니, 당연히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7살만 돼도 알 수 있는 인과관계를 그거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딱 떨어지는 증거가 없다는 이런 예, 식으로 하면서 지금 이유로. 무죄를 하고 있는 건데, 아니 적어도 그 그림권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은 거짓말이 있었습니까? 김상민이가 애초에 그런 그림 준 적 없다고 했다가 그림 나오니까는 뭐 지가 저기 사서 전달한 게 아니라 누가 사서 구해달라고 해가지고 뭐 그 구입하는 데 도움을 주고 참여했을 뿐이다라고 했다가 저 자금 출처 또 밝혀지니까는 또 뭐라고 거짓말하고 계속 그런 식이었고, 김진우도 이제 조사 받으면서 막 도망다니고 하는 것들을 온 국민이 다 봤는데 예. 아니 그렇게 억울하고 죄가 없는 사람들이 왜 그러고 다녔냔 말이에요. 그러면 그동안에. 그러니까 김진우 씨 입장에서는 후회할 거예요. 내가 왜 도망갔을까? 얼굴을 쳐들고 다니고 어차피 이거 무죄일 텐데. 그러니까 당사자들도 설마 무죄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맞아요. 피고인들도 예상하지 못한 판결을 한다니까 지금.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무죄가 잇따르니까 그런데 지금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난번에 참 그 곽상도 전 의원 아들 50억 그거를 또 와,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더군다나 곽상도 전 의원에서는 공소 기각을 하고 아들에게 준 50억은 또 무죄로 나오고. 우리 사회는 여전히 왕정을 꿈꾸는 자들에 의해서 권한이 행사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다 평등하고 공정한 삶을 지향하는 사회라고 하지만 실제로 자기는 다른 계급에 속한다. 그리고 자기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여기는 사람들이 그 권한을 가지고 자신들의 기득권 또 자신들의 울타리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는 모습, 뭐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이거를 누군가가 그 두목이 돼가지고, 예를 들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많이 지목을 받고 있는데 대법원장이 뭔가 체계적으로 지시를 하고 김건희가 예전에 자기가 쌓아놓은 어떤 인맥이나 영향력을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는 분들이 있던데, 뭐 그렇게 의심할 만한 지금 상황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근데 그게 그렇게 이루어진 거라고 하기보다는 끼리끼리의 어떤 담합,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위기의식이 작동하고 있는 면은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판사들을 보면서 느꼈던 게 참 똑똑하다. 그러니까 무죄를 선고하면서 또 여론을 의식해서든지 또 집행유예는 줘요. 네, 일부러 다른 거에다가. 그러니까 큰 메인 죄는 무죄를 주고 사소한 걸로는 징역을 주되 또 거기다가 또 집행유예를 붙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풀어주잖아요. 아, 이거 머리가 보통머리. 예전부터 써오던 그 재래의 수법이고 그 권력자나 재벌들을 상대로 많이 해왔던 방식이죠. 그 술수를 이 시대에 지금 내란을 극복하고 나라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려고 하는 이재명 정부의 시대에 그런 짓을 똑같이 반복하면서 한편으로는 본인들 밥그릇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있는 이 모습.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은 뭐 법원을 때려부셔도 막 그렇게 격분하는 게 아니고, 뭐 계엄군이 법원에 들어가서 장악하겠다고 해도 뭐 대법원장이 아무런 반응이 없고, 근데 자기네 권한 뭐 축소하겠다고 하거나 뭔가 여기다가 메스를 들이대서 이제 바꿔보겠다고 하면은 때로 지금 난리를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나 이런 것들을 좀 너무나 보여주고 있는데, 그리고 법정 생중계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야, 쟤네들이 그동안에 판사 임내하고 우리한테 그렇게 생사여탈권을 가진 사람으로 군림하고 있었단 말이야 라는 거를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냥 아주 저기 일부를 제외하고는 저게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뭘 진행하고 있는 건지, 저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게 하기도 하고, 법정의 존엄이나 권위라는 거는 어디 온데간데 없고 뭐 이런 것들 너무 많이 보실 텐데, 요즘 제가 저 주말에 어디 저기 다녀오면서 강연 갔다 오면서 이렇게 운전하고 멍하니 오다가
갑자기 한숨을 쉬어지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 나는 왜 법대를 다녔을까? 왜 이런 것들이랑 같은 무리로 속해 있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릴 때 보면 공부 잘하면 대부분 법대 가서 판사 꿈을 꾸잖아요. 그것 때문에 혹시 가신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그런 뭐 고정 논리잖아 그게 옛날에 대부분 그랬잖아요. 사람이 뭐 가진 거 없는 집에서 소위 가세를 일으키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길로 고시를 생각하고 그 전제로 이제 서울법대를 얘기하고 막 이런 게 있었죠. 저도 분명히 그 틀 안에서 영향을 받은 게 맞고, 근데 그 틀 안에서 그 뭐랄까 그 잘못된 사회적 구조 안에서 출세지향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이 보이고 있는 이 민낯, 그다음에 그 수준, 이게 지금 너무 참혹한 거죠. 그냥 행정부의 영역에 있었던 한덕수, 최상목, 이상민, 박성재 뭐 이런 사람들만 봐도 지금 막 그 속이 터지는데, 그런 사람들을 단죄한다고 맡겨둔 재판부의 모습들도 별반 그거와 다르지 않다. 이걸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국민들은 어디다 하소연하고 어디서 정의를 찾고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그러니까 최대한 국민의 입장에서 뭔가를 이뤄내려고 하는 대통령이 더 믿음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더 어찌 보면 불안한 거지. 우리는 대통령 하나밖에 없구나 그러면. 응? 그러다 보니까 또 이상 증세가 발현되는 경우도 많아요. 모든 거는 다 전지전능하신 이재명 대통령이 하시는 일이고, 이재명 대통령은 모든 게 다 옳고, 이재명 외에 딴 사람들은 나는 다 싫어. 이런 증세가 있는 사람까지 생겼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사회의 각 기능이 또 전문가 집단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이게 좀 여러 가지로 우려스러운 상황이 생긴다. 이걸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답답합니다. 어쨌든 많은 분들은 내란 이전에 검사에 대해서 뭐 조작도 하고 위압적이다라고 싫어했을 텐데, 이 내란 재판을 통해서 판사의 또 다른 면을 알게 됐습니다. 판사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게 아니구나. 이게 어떻게 이런 게 무죄가 될까라고 정말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와 판사는 역시 다르지 않다. 이게 근데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그 한홍구 교수님이 쓰신 사법부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예전 독재 정권에서부터 사법부가 어떻게 그 부역해 왔는가를 그대로 다 그 역사 자료를 통해서 입증하고 있는 책이에요. 거기다가 한탄처럼 쓰신 말씀이, 과거 그 독재가 맹위를 떨칠 때, 그 잔인한 인권 탄압을 자행할 때 적어도 그 무시무시한 군사 독재 정권도 마지막까지 잡아다가 가두고 고문하지 못한 집단이 있었으니 그게 유일하게 판사들이다. 근데 얘네들은 그런 신분 보장과 그런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체 국민의 편에 서지 않았다. 이제 그게 뿌리 깊은 역사예요.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사법부가 처음에 구성된 그 태동 단계에서 우리가 독립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이 다 판사가 됐을까요? 그런 사람들로 판사를 구성했을까요? 그거 아니거든. 일본 그 판사 밑에서 저기 서기 노릇 하던 사람들, 그 다음에 일제 부역하면서 출세해 보려고 그 일본 고시에 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법원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니 어떤 좋은 정신이 거기 그 들어 있어서 어떻게 전승이 됐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어떤 역사적인 과오에 대한 처절한 반성 같은 것도 없었고, 청산 작업도 없었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뭐 친일 장교 출신들이 군대를 장악해서 뭐 개판이 됐다, 뭐 친일 경찰이 어쨌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그거를 그런 어떤 비판의 영역에서조차도 잊혀진 존재들이 있어요. 외교부, 법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해방 직후에 어떤 사람들이 외교관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이 판사를 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이 검사를 할 수 있었겠는지. 다 일본 놈들한테 배우고 일본 놈들 밑에 있던 사람들이 한 거야. 그리고 그 일본 놈의 시선으로 저기 조선 사람들, 한국 사람들을 탄압하던 그 마인드를 가지고 그 자리에 가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짓을 독재 정권에서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탕에는 우리가 저기 국민학교 입학할 때부터, 초등학교 입학할 때부터 그 부모들이, 친척들이 외우는 주문이 있지. 학교 들어가면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잘해라. 그렇게 하면 그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아주 모토인 것처럼 뭐 늘 들으면서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그냥 시험 성적만 좋으면 그 담임 선생을 대신하는 권력을 부여받습니다.
그 같은 반 학생들을 때리기도 하고, 예. 근데 이름 적어가지고 불이익을 주기도 하고, 그죠? 그랬죠. 뭐 네. 대신 숙제 검사도 하고, 그런 권한을 부여받는 게 그냥 시험 성적이 좋으면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럼 나중에 시험 봐가지고 판사 검사 돼가지고 똑같이 그때 했던 그 일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사회에 나와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이 없지. 그러니까 당연히. 예. 예. 누가 나를 감히 야 내가 학교 다닐 때 우등생이었고 너네들은 다 열등생이었어. 나는 모범생이었고 너네는 다 문제아였어. 이런 생각이 기조에 있기 때문에 이게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는 겁니다. 예. 자, 이번에는 그 법원 그 생중계 재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최근에 그 이하상 변호사가 예. 이제 감치를 당했는데 그에 대해서 한성진 부장판사 그 재판 때 변호인들이 강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재판장 앞에서 변호사가 무려 3번을 물어봐요. 예. 사전에 그 예. 감치 계획을 알았냐 알았냐고. 몰랐냐. 아니 대놓고 항의를 하던데 예. 그 재판장인 한성진 부장판사가 별 말을 안 해요. 예. 저 뭐 그 뉴스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거의 뭐 잠에 겨운 듯한 목소리로 제가 그건 답변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예. 이러고 말던데. 기가 막혀서. 아니 저는 놀란 게 어떻게 변호사가 그 재판정한테 저렇게 항의를 할 수 있나. 그것도 3번에 걸쳐서 독촉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재판부가 이하상 변호사의 감치 계획을 알고 있었느냐.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랬더니 제가 꼭 답변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 재판장님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3차례에 걸쳐서 추궁하더라고요. 예. 저 이런 경우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변호인도 처음이지만 예. 그런 상황을 그렇게 방치하고 방치하는. 수모를 당하는 재판장도 처음이고. 그렇죠. 근데 그게 그 법정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딴 데에서도 난리잖아요, 지금. 내란 사건 변호인들이. 주기현 부장판사도 막 그 끌려다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제가 변호사 할 때의 시절이 너무 한스러운 거예요. 그 법정에서 참 꼴같지 않은 일 많이 벌어지거든. 그래도 피고인을 위해서 정말 참느라고 내 의뢰인을 위해서 참느라고 정말 뼈가 삭는 일이 많은데. 예. 참. 그럼 그때는 이렇게 대놓고 재판장한테 항의하지 않으셨나요? 아니 뭐 그럴 때도 있었지만 도가 네. 지나치면 도가 그것도 지나치면. 제가 하는 아주 특이한 일이었고 대개는 그 당사자들을 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참죠. 예.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피고인 그래서 전에 그러잖아요. 피고인을 위해서 지금 변론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본인들을 지금,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지금 떠들고 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이렇게 해서 이제 아스팔트 극우의 영웅이 되고 싶다는 생각 오로지 그거 하나로 그냥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그래도 재판장이 이렇게 딱 가르마를 타줘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진관 부장판사는 뭐라고 하면 알았다 그러고 그냥 딱 본인이 결정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최근에는 박성재 재판 때인가 그 뉴욕 감찰관을 박성재 측 변호인이 증인으로 신청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예. 이진관 부장판사는 가만히 있더니 알았어요 그러면서 뉴욕 감찰관을 증인으로 채택합니다라고 딱 못을 박아버리니까 변호인이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그러니까 다른 사건에서도 그 친구들이 그럴까 싶지 않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왜 유독 이런 사건에서는 그렇게 끌려다니는 건지 뭐랄까 그거 뭐 고문관을 상대하는 것 같지도 않고 어차피 말해봐야 안 들을 것 같으니까 안 한다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죠? 예. 너무나 이상한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이거 눈자리 보고 다리를 뻗나? 이진관 부장판사한테는 그런 말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왜 안 그러겠어요. 네. 당연히 그런 생각이 있는 거지. 예. 이번엔 또 그 권우현 그 변호사가 재판에 나오지 않았나 봐요. 예. 그러니까 권우현 변호사 입장에서 만약 나갔다가 또 이진관 부장판사가 출석 날짜를 다 체크해서 혹시 이하상 변호사처럼 감치를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변호인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권우현 변호사를 의식해서 법정 내 감치 집행 방지를 요구했습니다. 다시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뭐 본 사람 보신 분들이 뭐 다 알고 계시니까 예. 정말 기가 막힐 뿐이죠. 아니 그래도 이런 때는 재판장이 어떻게 한마디 해줘야 이런 거 아닌가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게 네. 이제 소송 지휘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법정의 그 어떤 그 존엄한 분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누가 봐도 저기서 진지하게 지금
사실관계를 다루고 증거관계를 살펴보고 있구나. 그리고 재판장이 이 재판을 최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애쓰는구나. 그리고 양쪽 당사자들이 다 최선을 다해서 재판부와 국민을 설득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구나. 이런 모습이 보여도 지금 시원치 않을 판에 저렇게 지금 무슨 애들 장난 같은 연극들을 맨날 하고 있으니 참 환장하겠습니다, 진짜. 네. 그 참고로 이하상 변호인 측이 대법원에 지금 항고를 했는데 그건 예. 또 기각이 됐다고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재판정이 이런 건 또 빨리 결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권위에 도전했다고 생각을 했는지 예. 이하상의 감치에 문제가 없었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본인들한테 뭔가 영향이 미치는 거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한다니까요. 예, 그런데 확실히 이제 빨리 그거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정리하거나 하는 거는 안 하고 있지. 그러니까 뭐 그러면서 맨날 핑계를 대죠. 뭐 사법부는 독립돼 있으니까 뭐 그런 거 저런 거 시비 걸지 마세요 이러고 있는데, 아이고 참. 이제 추후에 대한변호사협회가 그 이하상 변호사에 대해서 지금 징계 절차를 이제 들어가게 되잖아요. 예, 예. 어떻게 나올 걸로 보십니까? 추측을. 아니 뭐 이미 지금 일부 징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 감치의 사유가 됐던 그 타법정에 가가지고 허락받지 않고 막 얘기하고 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하지 않겠다라고 했고, 예. 예, 징계에서 배제를 했고, 오로지 뭐 유튜브에 나가가지고 판사 욕한 거 이거 가지고 예. 뭐 징계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대한변협의 구성을 볼 때 저분들에게 뭐 엄하게 아주 중징계를 내릴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게. 이번에도 솜방망이 예, 징계가 나오겠군요. 자, 다음은 대정부 질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